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21입니다. 오늘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이죠. 내년 21대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는 끝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공수처 선거법 저지 규탄 대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대회 참가를 요구하면서 국회에 난입해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아비 교환으로 만들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민주당은 4+1 협의체에 다시 힘을 싣는 기류고 이런 민주당의 모습에 정의당도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4+1 협의체 회담을 다시 열어서 선거법을 합의하자고 요구한 건데요. 과연 이번에는 뜻을 한데 모을 수 있을까요? 내년 21대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선거구도 모른 채 후보 등록을 시작한 21대 총선 레이스. 여기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정치권의 파장. 앞으로의 국면은 어떻게 펼쳐질지 이어지는 대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청와대 춘추관을 직접 찾아서 문재인 정부 2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통합과 화합, 경제를 얘기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해달라는 그 기대감도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이제 후보자를 지명 발표한 배경에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2년 넘게 국무총리로 역할을 해오신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예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세균 전 상반기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한 의회와 국민에 대한 양해, 그리고 왜 정세균 전 의장을 국무총리로 모시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 그리고 2기 국무총리가 앞으로 주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을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의 소감도 바로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소감을 듣고 나서 이두화 의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분리 관련 잘 안 들려. 상권 분리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깜짝 인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 전국이 워낙 경색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와 타협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온화한 인품까지 대통령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인선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선은 총선을 대비한 그 인선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요시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는 뭐 인품이나 경력이나 훌륭하시죠. 그리고 뭐 당대표도 하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을 하셨는데 본인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요. 본인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제가 본인이 직전에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을 한 사람이 사상 초유의 국무총리로 가는 게 적절한가 고민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전서열 2위였던 입법부 수장이 그 국가의전서열 5위죠. 국무총리로 가고 그리고 사실 입법부 행정부는 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입법부 수장이 국무총리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게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살리기는 이전에 그 거론되던 김진표 후보 김진표 의원에 비해서는 한 2%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국민 통합은 총리도 역할이 중요하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낙연 총리도 인품도 원만하고 여야 의원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경력도 훌륭하시고 근데 국민 통합 뭐 그다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세균 후보자의 지명자의 경우에도 국민 통합을 잘 해내실진 봐야겠지만 국민 통합은 국무총리의 역할보다 대통령의 역할이죠.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의 역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언급하시는 것처럼 관우는 아주 좋은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시는 그죠?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모르죠, 뭐 앞으로는.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분리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박관용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전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권 분립을 무시했다라는 지적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을 경우에는 그게 정확하게 맞는 지적일 텐데 일단 사례가 없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직 의장이셨고 또 이제 정세균 전 의장을 후보 지명한 명분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될 때 이제 그것도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또 많은 언론도 대통령에게 경제를 잘 살펴달라, 경제에 실효성 있는 성적표를 내달라는 주문이 가장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진표 의원도 이제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이제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만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쌍용 그룹의 임원을 지내서 실물 경제인 출신이고 본인이 실물 경제인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 경제 관련 지인들과 경제 관련된 대화와 소통을 하는 실질적인 경제통이거든요. 그리고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당대표 의장이 되기까지 정책통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정책 케이스입니다.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를 거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이게 체감성 있는 실물 경제 정책들을 얼마나 잘 집행해내고 통합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입법부 수장을 지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명분이 과연 청문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인준투표를 통과할 때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냐 그건 좀 전 지켜봐야 한다고 봐요. 끝까지 야당이 그것을 명분으로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평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삼권 분립을 파괴했다. 그리고 의회 신여와 독재 선언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될 때도 이 부분이 좀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야당의 공세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정세균 후보자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 임시 의장을 하시다 산자부 장관도 지내셨어요. 근데 그때도 당 외부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당 대표가 그 내각의 일원으로 가는 거는 국회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게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의장을 지내신 분이 이제 다른 공직을 맡으시는 것, 특히 행정부의 일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장을 하시는 때는 벌써 탈당을 해서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거든요, 보통.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공직,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장을 하실 때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건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 비판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의문이 국민들한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희상 의장님도 뭐 의안 번호도 무시하고 의안 설명도 생략하고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도 먼저 통과시키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능력이나 그리고, 예. 능력이나 역량보다 좀 너무 형식 논리에 좀 치우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요. 능력이나 역량은 다른 분들 훌륭한 분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중요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이나 역량 말씀하셨는데 책임 총리제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낙연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만 네. 일본 통이지만 대일 외교에 있어서 역할이 뒤늦었었고 또 책임 총리제로 그럼 장관들 추천을 제대로 하셨냐? 조국 사태 때 보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고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역할을 해내실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정론관에 5번째 서셨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발표하실 때 네. 이제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놓아드려. 놓아드릴 때가 됐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는 자신의 정치 그럼 이낙연 총리가 종로로 가나? 종로 지역구를 그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총선 대비용이라고 오해할 또 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종로에서 3명 이상 유권자가 모이면 뭐 정세균 의원이 나타나신다 할 정도로 지역구 관리를 최근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얼마나 야당을 비판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 국무총리가 되셔서 선거를 공정관리하실 예. 수 있을까요? 추미애 장관도 똑같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의원 내각제도 아닌데 너무 많은 의원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지금까지 선거 운동하시던 분들이 들어가셔서 야당에게 얼마나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건가 이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야당은 공세를 늦출 수가 없죠.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서 어떤 카드로 쓰일지는 아직은 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좀 이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네네.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힘을 많이 실어주고 네. 총리로서의 역할이 많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한편으로는 있거든요. 네.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내부 국정 운영과 이제 외교 현안이 또 자연스럽게 책임 총리의 성격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국무총리가 내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문제 또 북미 관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급진전을 이루었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돼서 국가 원수로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 북미 문제도 여전히 실타래가 완전히 풀리기 아닌 상태죠. 네. 곧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문제도 또 풀어야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주력을 하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내치, 경제 문제, 복지 문제, 행정 안전 문제, 교육 문제 등을 살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세균 전 의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미 국무원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한 예산협의라든가 정책협의를 많이 해봤고 또 국회의장이라는 경력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의전 서열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국회의장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내각을 책임성 있게 이뤄갈 수 있는 리더십 발휘의 한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협치적인 부분에서 예.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것이 낯서서 그렇지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네. 많은 장점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총선에 나설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관련되신 분이 나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선거는 치러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을지가 아직도 국회에서 난맥상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한데 뭐 당사자들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거법 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 후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겠죠. 당신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네. 이 지역구가 과연 21대 때 독립적인 그대로인지, 지역구로 예.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타 지역구와 흡수 통합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책임성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책임성 있는 조치였는데 뭐 여야의 누구 책임냐를 떠나서 일단 의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최대한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나 또 총선을 뛰어야 하는 저 같은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나 예. 안정적으로 총선이라는 정치의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 같은 문제는 특히 정치 신인들한테 참 예. 불리하다는 생각이 예. 들고 문제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예. 있거든요. 이런 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한테는 어려움이 없어요. 네. 선거 운동이 다 이제 용인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근데 예비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은 정치 신인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뭐 선거 운동을 전화로 한다든가 명함을 돌린다든가 사무소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게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가능해지는 가능하죠. 예.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사실 그 현역 의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의 합의를 좀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17대 때도 선거구 획정 이때는 항상 보통 이번 이전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한선 하한선 문제에서 인구 문제였고 네. 헌재 결정에 의해서 이제 주로 이루어졌는데 17대 때는 3월 9일 날 아마 3월 9일 날쯤 이 부분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네. 20대 때도 3월 초, 3월 한 1, 2일쯤 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했던 분 중에 일부 이제 교체되고 그래서 낙선하거나 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권혁기 관장님도 오늘 예비후보 등록하셨다 그러던데 권혁기 관장님은 후원회장이 또 정세균 국무총리 지지자여서 그 부분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건 좋은 어려움이시고 이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좀 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선거법의 문제도 있으니까 어려움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기존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인구수로만 할 때도 선거 직전에 이루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하루빨리 시정됐으면 법에도 어긋나거든요. 예. 원래 1년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시정됐으면 합니다. 이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참 여러 곳에 있겠지만 4+1 협의체라는 것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뭐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일당이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이제 민주당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그냥 수수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정의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네. 어떻게든 여야 모두 다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이끌기 위한 어떻게 보면 끼인 정당의 태도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원하는 건 한국당도 반보 양보하고 정의당도 반보 양보해서 일단 모두가 다 원하진 않더라도 반보씩 양보한 합의안을 가지고 선거법이 처리가 되고 내년 총선이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한국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예 협상을 자꾸 원천 봉쇄만 하지 말고 한국당의 안을 내서 예. 그 안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을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정의당에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4+1 체제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할 수는 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한국당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선거법을 만들어야 유권자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도 불안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여야의 만장일치 선거법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모든 정당들이 자신들의 요구에서 반드시 양보하는 태도를 가지고 협상안을 내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유일하게 의향을 내비친 게 225 플러스 75 원안대로 가면은 무기명 투표는 할 수도 있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거대 양당이 다시 짬짬이를 해서 그런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 4+1 체제가 국회법에도 없고 관행적으로 없던 체제인데 무슨 체제인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거기서 협의하면서 서로 비난을 할 때 그 뭐 심상정 의원이나 그쪽에서는 누더기 법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국회가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뭐 선거제가 개혁돼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송년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 저희 이제 법조인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법조인들이 아니 내가 고시 공부할 때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공부해야 되는 게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주택 청약제도, 예. 아이들 입시제도,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다. 이게 예. 도대체 어떻게 되는 복잡하지. 거냐? 그러니까 지역구는 뭐 내가 투표를 했는데 이게 사표가 되는지 아니면 당선하는데 기여했는지 확실히 알겠지만 아니 이거 75인지 50인지 준연동형인지 준준연동형인지 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석패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렇게 되면 내표 정당 투표를 하는 내 표가 어떻게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 네가 그래도 좀 더 알 것 같으니까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법조인들이 모여서 그럴 정도니 법에 관심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위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자유한국당이 본 그 자신들의 당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선거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선거법 같은 거는 당연히 게임의 룰이니까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패스트 트랙을 이왕에 탔으니까 제가 말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패스트 트랙 탄 225대 75 벌써 상당 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지 또 갑자기 막 250대 50 그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안도 시끄럽고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항의 방문이라고 할까요? 했다가 어쨌든 충돌 상황까지 몸싸움까지 이뤄졌고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주말 장애 집회로 모자라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의사당에 한국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둘러싸고 타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것은 매우 유감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들을 이제 승리했다며 반기신 네. 우리 황교안 대표의 어제 모양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당대표가 이제 법을 위반한 시위를 옹호하는 모형사를 어저께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보여야 할 정치적인 것은 본인의 정치력과 리더십으로 지금 선거법 문제, 공수처법 문제 등 의회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력을 피력하셔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들의 그 점거 농성, 본인들의 집회를 지지하는 어떤 불법적 저는 시위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일관하신다면 저는 저것은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재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의 일탈이었는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들을 쭉 봤는데 방점이 찍힌 게 그 앞부분보단 고생했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하자. 이제 이어서 할 테니까 나가시라고 하는 그 말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좀 위로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요. 지금 저도 18대 국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표현은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동물국회라고 했었어요. 네. 미디어법 통과하고 노동법 통과할 때 뭐 제가 그 단상에 그 본회의장 단상에 가서 그 의안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뭐 아무 소리도 안 당시에는 들리고. 본청 안에서 그랬고 예. 근데 밖에서 그런 거는 저도 처음 봐봤고요. 그러니까 본청 그 방청석에도 네. 반대하시는 분들 그때 야당, 지금 여권 지지자들이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설명이 안 들렸어요. 소리를 하도 지르시고 이래서. 그리고 그때 그 본회의장까지, 방청석까지 올라오셨고 본청 안에도 당직자나 노조 출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을 믿는 바겠죠. 우리는 반대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실현시키려고 국회에서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실 노조
공무원 출신이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걸 좋아하시진 않더라도. 근데 야당 지지자, 지금 보수, 그러니까 뭐 우파 이분들은 그런 행동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랬을 때 국회가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국회가 갈등 해결을 못 해주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분들이 뭐 그게 뭐가 행복하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게 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뭐 비난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갈등 해결을 하는, 그래서 대의 정치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게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특히 고위 당직자들은 그 다선 의원들이고 하니까 그런 경험도 많고 책임도 크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뭐 여러 가지 뭐 할 말이 있겠지만 또 야당도 뭐 비난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국정 운영의 책임, 그리고 가장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여당 그리고 일당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지지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두하 의원의 그 말씀은 개인적인 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견해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국회- 선호한다는 게 아니고요. 익숙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전혀 좋아하시는 행동들은 다들 아닌 거예요. 네, 다만 어느 뭐 쪽이나. 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라는 데는 뭐 여든 야든 뭐 그렇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